아유,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17살짜리 포주라뇨. 네,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아이고.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첫 번째는 한 여고생을 성폭행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학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한 사건입니다. 이 17살짜리 고등학생 피의자는 먼저 한 여학생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리는 걸 막아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피해 여학생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여학생에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 만남을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4월 약 10회 정도 조건 만남을 강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또 다른 여학생, 또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유, 소장님 진짜 이게 도대체 이게 17살짜리가 할 짓입니까, 이게? 네, 저는 이제 요즘 좀 참담합니다. 10대의 범죄의 수법을 보면 너무 잔인하고,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이 사람 보니까 지금 보통 고등학생 애들이 뭔가 범죄 인터넷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용돈이 모자라거나 가출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보면 뭐 여학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한 거, 그다음 300만 원 협박으로 뜯어내는 거 이런 거 보면 돈 필요해서 그렇지만 그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여학생을 또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질렀죠. 본인의 욕구를 채우고자. 그러면서 쓰는 방법도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거짓말로 뭐 좀 해와 이러고 그 남자친구를 내보낸 상태에서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이 10대 범죄 정말 좀 심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재판에 넘겨졌는데 야,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이실직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혐의를 부인했네요. 그렇죠. 뭐 한 개는 성폭행이고 한 개는 뭐 성매매 등등의 지금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폭행 부분은 뭐 변호인도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A 양한테는 이제 성매매 같은 것들을 좀 시켰다는 게 이제 범죄 혐의인데 이 채무로 압박해서 조건 만남을 했는지 이게 자체가 증거가 좀 없다, 의문이다. A 양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 딴 사람들이 고등학생, 이 피고인을 때릴까봐 걱정했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건 만남에 A 양이 동의를 했고 B 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대다수 부인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이런 10대들의 어떤 이런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도 이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모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1명, 피해자 1명, 그리고 남성 2명이 이렇게 모텔에 갔는데 그 다른 남성에게 이 아이가 심부름을 시켜서 이제 그 자리를 뜨게 한 상태에서 이제 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맞습니다. 아니 저는 도대체 이 무인 모텔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년자 3명을 받아주는 그 모텔 업주는 도대체 뭘까? 네. 이것도 정말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재판에 넘겨져서 방금 혐의를 부인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는데 그럼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1심 재판부 유죄를 인정하긴 했는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10대인 걸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일단 선고를 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에서 지난 1월에 판결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렸다.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했고 청소년인 또 다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항소를 했대요. 이 17살짜리가. 자 그런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1심 재판부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피해자들이 이 가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있을까? 이 피해자 여성,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이고 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할 만한 동기 자체가 없는 반면에
이 고등학생들 자기들의 성관계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의 사정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도 당연히 1심과 동일하게 이 그 가해자들의 무죄 취지, 즉 죄가 아니라는 취지를 단칼에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1심 재판부는 그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네. 안 시켰는데, 자, 그러면 2심 재판부는 어땠습니까?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법정 구속을 하고 안 하고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재판부의 전권인데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됐으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떨어지면 물어봅니다. 당신을 지금 구속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구속하지 말아야 될 사유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거기서 답변을 하는 게 있어요. 뭐 합의를 본다든지 어떤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구속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심에서는 그런 어떤 반성 또 합의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2심에 와서 결국은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주어진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판 과정이 이미 피고인한테 부여된 기회였다. 왜 이것을 살리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제가 2심 그 선고 때 얘기를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소장님, 이 아이가 교복을 입고 왔대요. 교복을 입고 와가지고 울먹이면서 다시 한번 좀 뭐 기회를 달라,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네. 저는 자 지금 485도 나가고 있는데 왜 교복을 입고 왔을까? 저는 저거 분명 어떤 조력을 받아서 저렇게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나는 미성년자고 나는 그런 나쁜 애가 아니고 나는 갱생 가능성이 있고 또 순수하고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을 하려고 했겠죠. 나이가 어리다, 아직 순수하다, 학생이다,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한 행동들은 전혀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했고 과연 학교는 잘 나가고 있었을까요? 이럴 때만 교복을 입는다면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굉장히 좀 속상하고 창피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